설명을 시작합니다. 관동별국을 공부할 때 맨 처음 짚어야 할 사항은 관동별국이 장르가 가사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가사는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가 주된 향유 주체가 되는 그런 시가 장르죠. 자, 조선시대에 알아야 되겠고, 양반 사대부가 주된 향유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기본적인 형식은 가사 형식은 운율이 밑에 써 있습니다. 자, 음수율은 3, 4조 혹은 4, 4조. 글자 수가 3, 4나 4, 4조. 그리고 음보는 사음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3, 4, 4, 4조 사음보는 시조와 형식이 똑같은데요. 시조와 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시조가 3장 형식, 초장, 중장, 종장으로 딱 그 한 편이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사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되어 있다 해서 자, 가사는 연속체라고 하면 연속체. 자, 3, 4, 4, 4조 사음보 연속체. 자, 시조가 3장 6구로 끝나는 것에 비해서 가사는 3, 4, 4, 4조 사음보의 기본 운율이 연속되는 그 연속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형식은 운문입니다. 형식은 운문적인데 운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용 길이가 길고 사건이나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는 등 소재가 바뀌기 때문에 자, 내용은 산문적이다. 형식은 운문, 내용은 산문. 자,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사 장르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2, 3, 4, 5번은 전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한번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은이는 정철이고요. 선조 때에 이 작품 45세 때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철이 선조의 부름을 받고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임명을 받고 저기 전남 창평에 이렇게 짱 박혀 있다가 그 임명 소식을 듣고 불이 났게 한양으로 달려왔겠죠. 그리고 임금을 뵙고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 자기 부임지인 강원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당시 강원도의 행정 소재지는 강원도 철원. 자, 철원이 당시에 강원도 행정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임지가 이제 철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행정 수도가 철원이었습니다. 철원은 지금은 우리가 철원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동주라고 불렀고요. 자, 그 명칭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관찰사로 임명받아서 강원도 철원에 부임을 한 다음에 약간 몇 개월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강원도 지역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순시의 목적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 중간중간 여행도 겸한 그런 목적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을 주 여행지에 들렀던 그 견문과 감상을 이렇게 가사 형식으로 읊은 것이 바로 관동 별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은이가 양반 사대부이고 또 관리였기 때문에 그런 작자의 전기적인 특성이 작품의 내용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가가 선조 때의 관리였기 때문에 자,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 밑에 여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표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부임과 한례 순력. 자, 여행을 떠나서 먼저 내금강, 자, 내육직
강원도의 육지 쪽 금강산의 안쪽, 금강산의 안쪽을 우리가 내금강이라고 하고요. 금강산의 바깥쪽, 자, 외금강은 이제 금강산의 바깥쪽인데 동해바다 쪽입니다. 이쪽을 외금강이라고 해요. 자, 이 내금강을 먼저 돌고 다 돈 다음에 자, 오른쪽 동해바다로 나가서 외금강을 기행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사, 분사, 결사에 크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자, 전체 문장이 자, 4음보짜리 문장이 146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각각의 문장을 끊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쌤이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한 가지 내용으로 묶인 것들을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박스 문장 선생님 임의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다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것들이 다 그냥 이어지게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우선 여러분들 읽을 때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3, 4조, 강호의 3글자, 병이 깊어 4글자, 중림의 3글자, 누웠더니 4글자에서 3, 4, 4, 4조가 3, 4조가 기본적인 율격이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 끊겨 있는 덩어리 개수를 세보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4개 덩어리로 사음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3, 4조 사음보로 기본적인 율격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사음보로 끝났기 때문에 사음보로 끊었을 때 선생님이 하나의 문장 번호를 부여를 한 거야. 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해석해놨습니다. 밑에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호의 병이 깊어는 강호가 자연을 가리키죠. 일종의 대유법인데요. 대유법. 강과 호수가 자연을 대표하는 사물들이기 때문에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병이 깊다고 하는 건 병적으로 좋아한다, 아주 고질적으로 좋아한다, 미친다, 자연을 보면 미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자연을 병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자연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자성어로는 천석, 고황, 연하, 고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자, 중림에 누웠더니, 자, 아직 구개음화가 안 되어서, 자, 이 대나무 죽자인데 우리는 죽이라고 읽지만 과거에는 듀기라고 읽었죠. 아직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중림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숲이란 뜻인데 전남 창평, 지금의 전라남도 창평 지역에는 대나무가 아주 풍성했었습니다. 그 전남 창평의 바로 지명이, 다른 지명, 별명이 중림인 거죠. 전남 창평에 누워 있었더니, 자, 누웠다고 하는 건 은둔했다, 짱박혀 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당쟁도 심하고 경쟁이 심해서, 자, 뻑하면 상대 정치 그 당에 혹은 그 상대 정파의 공격과 모함을 받고 이렇게 고향에 낙향해 있거나 심지어는 귀양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화에 낑겨서 사화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철 화사가 전남 창평에 은둔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누웠더니의 의미 은둔했다, 기억해 둡시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겼습니다. 자, 관동은 이제 강원도를 가리키고요. 800리는 강원도의 이제 어떤 공간적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관동 800리는 강원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방면을 맡기시다. 자, 방면은 방면지음의 준말로서 이 방면이란 말 뜻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관찰사의 직분, 맡기시니, 맡기시니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면을 맡기신 주체가, 자, 임금이라고 하는 거. 주체가 임금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얼마나 짱 박혀서 지금 막 굉장히 돈 닦고 있는 중인데 임금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그것도 고위직인
강원도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관찰사는 도지사 정도의 직책이고요. 장관급이라고 하고요.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절로 감탄사와 인사가 꾸벅 나옵니다. 성훈이야. 거룩한 은혜, 임금님의 거룩한 은혜야말로 가디록, 갈수록 망극. 자, 끝극자에 없을 망자니까 끝이 없구나. 자, 임금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문장까지 묶었을 때 내용을 하나를 묶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찰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성은이야. 감사하고 있죠? 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전남 창평에 지금 짱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너를 내가 관찰사로 임명한다 라고 한 소식을 이제 받은 거죠. 아직은 임명장 받은 건 아니야. 너 빨리 올라와 라고 기별이 온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봅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급박 올라왔습니다. 앞에 1번부터 3번 문장까지는 화자가 있던 장소가 전남 창평, 즉 중림이었죠. 중림. 자, 그런데 연추문이라는 이 문의 이름은요, 바로 경복궁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자,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자, 연추문을 들이달려가, 그러니까 경복궁을 달려 들어가. 뭐 했겠습니까? 먼저 임금님께 인사부터 올려야 되겠죠. 임금을 뵙고 경의 남문을 바라봅니다. 경의 남문을 바라보며 벌써 여기 중간에 임금님을 뵙고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남문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자, 경회루와 남대문을 바라보며, 자, 이게 이제 한양 도성이면 서쪽에 있는 연추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임금님을 딱 가서 뵙습니다. 임금님을 뵌 다음에 바로 이제 경회루와 남문, 이쪽 남대문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자, 이런 일종의 이제 몇 가지 행동들, 액션들이 중간에 들어있을 텐데 이것들 하나의 문장 안에 그냥 우겨 넣어서 압축, 생략을 한 거죠. 하직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뭐예요? 임명장을 받았겠죠. 궁궐 가서 뭐 임금하고 뭐 차만 마시고 나왔겠습니까? 자, 너를 임명한다. 자, 임명장 여기서. 자,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관찰사의 직책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사하고 물러나니까 벌써 이제 여기 어디에? 여기 이제 여기 궁궐 안에 자기 일행들, 자기 부하 직원들이 쫙 도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말도 있고요. 그죠? 말도 되게 있고, 뭐 깃발 든 일행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대기 중입니다.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행원들이 쫙 대기 중이야. 옥절이 알페, 이 옥절이라고 하는 단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임금이, 자, 관직의 신표, 너를 일종의 임명장 같은 거죠. 신분증. 자, 일종의 임명장 혹은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자, 그거를 옥절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과거에는 요즘 뭐 종이 폐찰로 만들겠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나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글자를 새깁니다. 글자를 새겨서 손에 들고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옥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일종의 임명장, 신분증. 옥절이 앞에 세웠다. 자, 문맥적. 사전적 의미는 관직의 임명장 신표인데, 자, 문맥적 의미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출발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자, 이 평구역은 뭐? 자, 이제 한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이제 경복궁이죠. 경복궁. 한양의 경복궁입니다. 4번, 5번 문장이. 자, 그리고 이제 부임지로 즉 철원으로 떠나기 위해서 철원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길이 잘 뚫려서 경기도에서 철원까지 가기가 서울에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 빵빵 뚫려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철원은 산골짜기에 짱 박혀 있습니다. 저기 중부 지역 안쪽 짱 박혀 있는 분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지도를 좀 작게 그렸네. 자, 여기가 철원 지방인데요. 여기, 선생님 표현이고, 여기가 철원 지방이고요. 여기가 한양인데요. 이렇게 곧바로 위로 못 가요, 곧바로. 곧바로 위로 못 가고, 이렇게, 여주, 그 다음에 춘천을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위로 못 가고, 오른쪽 위로 우회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기도 양주, 자, 평구형 경기도 양주를 가리키고요. 흑수는 여주를 가리킵니다. 양주를 지나서 여주를 지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역이라고 하는 거 옛날 여러분들 역참제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역참제도에 의해서 말을 관리들에게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그런 곳을 역이라고 불렀죠. 거기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주까지 갑니다. 자, 또 여주에서 어디로? 원주. 자, 원주의 섬진강, 그죠? 치악산이 보입니다. 자, 북한강에 이제 상류 쪽으로 간 거죠. 자, 원주 치악산까지 갔다가 자, 이제 거기서 다시 철원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며? 야, 원주에 있는 강. 자, 원주에 있는 섬진강은 어디? 자, 섬강은 어디 있어? 자, 치악산. 원주의 유명한 산이 치악산이죠. 어디? 바로 여기네. 자, 치악산까지 지나갑니다. 자, 경복궁에서 양주로, 흑수, 여주로, 그리고 원주로, 양주, 여주, 원주까지 한양에서 이렇게 이제 경복궁에서 자, 이런 장소를 거쳐갑니다. 자, 철원을 한 번에 못 가고 이렇게 양주, 여주, 원주를 거쳐간 거죠. 자, 이렇게 여기 4, 5, 6, 7번 문장을 보면요. 생략과 비약이 많이 눈에 띄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장의 속도감이 있고 박진감이 넘치게 되죠. 전남 창평에서 한양으로 왔다가 양주, 여주, 원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정이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견문. 자, 우리가 기행문의 3요소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 기행문의 3요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여행지에 가는 거죠. 일단 가는 거야. 자, 여정입니다. 여정. 즉, 여행지에 들른 곳. 여정은 장소, 들른 곳을 가리킵니다. 직접 가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문. 자,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들은 것. 자, 그 여행지에 가게 되면 그 풍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파리 가면 에펠탑과 베르사유 궁전이 있을 거고, 그죠?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오겠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로마의 성당도 있고 소피아 성당인가요? 자, 아무튼 이것들을 우리가 견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그 견문을 보고 나면 뭔가 감상이 머릿속에 생깁니다. 와, 짱이야. 와, 끝내준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등등의 감상이 나오겠죠.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행문의 3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그것들 중에서 여기 4, 5, 6, 7번 문장은요. 자, 여정만 있고 자, 견문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상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죠. 감상도 없습니다. 여정만 드러나 있어요. 자, 아무튼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그럼 한양에서 양주, 여주, 원주를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제 자기의 부임지인 철원으로 갔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철원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대신에 철원과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름 동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부임지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소양강 나림 8번 문장 넘어갑니다. 소양강 나림물이 어디로 든단 말까? 자, 북한강에 지금도 보면 춘천 위쪽에 소양댐이 있습니다. 소양댐. 자, 북한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양댐이 있는데, 자, 그쪽 강의 이름을 특별히 이제 북한강이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소양강이라고 부른 거죠. 자, 소양강에, 즉 북한강에 춘천에 있는 북한강의 원류 지역입니다. 이것이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올라가서 한양에 있는 임금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 소양강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가겠니? 형님 어디겠어요? 한양으로 가죠. 거기에 누가 있어? 자기를 전남 참밖에 짱밖에 있던 자기를 한양으로 불러준 관찰사를 그 높은 직책으로 불러준 임금이 계시는 곳이죠. 자, 임금이 있습니다. 자, 임금에게 지금 아부를 떨고 있네. 자,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의 한자성어 연군 지정이라고 하죠. 연군 지정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금의 곁을 떠나서 부임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번 문장. 고신 거국에 백발도 화도하시자. 고신 외로운 신하가. 자, 외로운 신하가 고신 거국 임금 곁을 떠나. 이때 국자는 나라 국자인데 한자로는 나라 국자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을 떠난다. 뭐 이런. 자,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나라의 앞날과 중앙 정치, 국가의 앞날과 임금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백발, 이때 백발은 근심이라고 바꿔서 볼 수 있겠죠. 흰머리가 있다고 하는 건 근심 걱정이 많다는 뜻이니까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매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자, 이 부분 해석을 다 암기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국지정, 나라의 앞날을 근심할 우자,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기억해 둡니다. 자, 떠나서 아무튼 갔습니다. 드디어 동주까지 갔네. 동주. 자, 동주라고 하는 곳은 아까 철원이라고 얘기했죠. 철원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그 철원의 그 분지 지형이 잘 내려다 보이는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하니, 오르니. 원래는 오르니가 삼음절인데 올라하니로 이렇게 사음절로 바꿔놨네요. 음수율을 고려해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 날 새자마자 북관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저 멀리 이제 이 북관정이 약간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저 아래쪽에 이제 곳들이 보이는데 저 아래쪽에 삼각산이 보인. 여러분 삼각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경복궁 뒷산. 자, 청와대 뒷산이 되겠죠. 청와대 뒷산. 자, 삼각산의 제1봉이 하마면 비료다. 자, 청와대 뒷산, 이건 뭐 경복궁의 뒷산은 바로 그 앞에 임금이 계신 곳이 되겠네요. 자, 삼각산의 제1 높은 봉우리, 봉우리가 웬만하면, 자, 하마면 웬만하면 베리로다 보일 것도 같구나. 자,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초론에서 한양 경복궁 이 산까지는 아마도 직선거리로 걷을 때 아마 한 7, 80km는 될 거예요. 적어도 100km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눈으로 보인다는 건 새까만 거짓말이죠. 웬 불화가 이렇게 심해? 자, 아무튼 그만큼 임금이 그립다. 이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을 사모한다. 연군. 자, 이 임금 군자가 되겠고 군자가 앞에 연자는 사모할 연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사모한다.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북한정의 정자에서 임금을 떠올리다가 자, 그 다음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옮겨갑니다. 뭐 임금만 떠올리다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북관정, 즉 철원, 이 철원이라는 지명은요, 옛날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후삼국, 통일신라가 이제 국가의 이제 기운이 기울고 후삼국이 이제 생겨났을 때, 자, 그때 후삼국의 이제 후백제, 견훤의 후백제가 있죠. 견훤. 그 다음에 태봉국. 나중에 왕건이 그 국가를 세기 전에 태봉국에 자 궁예라고 하는 그런 승려 출신의 그런 인물이 있었죠. 후백제, 그 다음에 태봉국,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라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이게 후삼국 시대 아닙니까? 자, 그때 그 태봉 국가의 저 궁예가 리더였던 그 태봉국의 수도가 바로 철원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철원의 궁예가 당시에 궁궐을 쌓고 호령을 했는데, 궁예 궁궐터가 있던 곳이 바로 이거 철원인 거죠. 그래서 철원의 높은 지역에 있던 북관정에서 그 분지 아래쪽을 쫙 내려다 보니까 어때요? 자, 궁의 왕이 있던 대궐터가 보입니다. 그 대궐터는 무너지고 거기에 까마귀와 까치. 자, 오작은 까마귀 까치의 뜻. 자, 암기해 주세요. 까마귀 까치. 까마귀와 까치만 지지배배 소리를 낼 뿐입니다. 사람도 죽고 없고 그 다음에 역사의 건물의 흔적도 다 무너져서 보이지 않고 그냥 새들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궐터가 자, 다 무너지고 자, 산짐승, 들짐승만 새들만 지금 지저귀고 있다. 자, 인생 무상감이죠. 혹은 역사의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무상감. 회고의 정. 자,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역사나 유적지, 유물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 신라시대 그 사람들은, 고려시대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과거의 삶의 모습을 상상하고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과거를 돌아본다 해서 돌이킬 회자의 입고자에서, 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회고라고 합니다. 자, 회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마음이 한편으로 딱 이제 좀 다운되겠죠. 자, 그 까마귀 같이 오작이 지적이면서 개들이 지금 지적이고 있는데 천고의 흥망. 자,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 그 태봉국의 궁예가 그죠? 한때 세력을 떨쳤다가 또 이렇게 시들어서 없어지고 망하는 자, 그런 흥하고 망함을 너희 새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이제 알겠어?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12번, 13번 문장은요. 아까 인생무상이라는 한자성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인생무상 말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옛날 무너진 궁궐터에서 자라는 맥수. 자, 이 보리 맥자고요. 수는 이삭수입니다. 자, 옛날 화려한 궁궐터, 집터에서 그 흔적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보리의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을 맥수. 그 맥수를 보면서 탄식한다. 자, 그래서 한자성어는 맥수, 지탄. 자, 이거 왕조 멸망에 대한 한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맥수지탄 정서. 자, 기억을 꼭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런 인생 무상과 역사의 무상 혹은 맥수지탄과 연관되어 있는 똑같은 시조를 골라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쌤이 여기 밑에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들을 두 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흥망의 유수하니 만올 때의 주처로다. 자, 흥하고 망함이 다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유수. 자,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만올 때. 자, 만올 때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있던 그런 그 궁궐터입니다. 자, 고려의 궁궐터, 개성에 있던 고려 궁궐터. 자, 그 만올 때도 다 망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 푸른 풀 속에 자, 묻혀 있습니다. 추초. 가을 풀 속에 묻혀 있구나. 저 이게 뭐예요? 역사의 무상감. 아까 한자성어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맥수지탄이 당연히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시조 볼게요. 500년 도읍지 필마루. 자, 이것도 500년 도읍지가 고려의 궁궐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가리킵니다. 자, 고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 조선시대 초기에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이제 이건 이제 고려에서 신하로 지냈던 길제라는 사람이 이제 한필의 말을 타고 개성을 한번 가본 거야.
자, 옛날에 그 화려했던 고려의 개성 궁궐터, 그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을 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산천, 자, 산과 개천이니까 자연을 가리키겠네요. 자연은 의구, 이때 구가 오래 구자, 옛날 그대로. 자연은 옛날 그대로 똑같은데 인걸, 사람은, 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당연히 다 떠나고 죽고 했겠죠. 사람은 간 곳이 없다. 어지버, 아, 태평세월이, 자, 한편의 꿈과 같이 허망하구나. 그래서 인생무상, 맥수지탄,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동주에 와서, 자기가 동주가 아까 선생님이, 철원의 옛 지명이라고 했고, 강원도의 행정 수도였다고 했죠. 관청이 있던. 자, 자기가 관찰사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이곳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의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잘해봐야지. 내가 관찰사로서, 관리로서, 이곳에 수장으로서 뭔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떠올립니다. 자, 이 동주라고 하는 곳이 철원이라는 곳의 다른 이름이고, 철원 일콜 동주. 그리고 이 철원을 달리 또 부른 말이 있는데요. 바로 회양이라는 이름입니다. 회양. 그러니까 철원이라 하기도 하고 동주라고 하기도 하고 회양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명칭을 셋 다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회양, 너의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그럼 이자 주의합시다. 이자. 이때 이는 주격이 아니에요. 이가의 주격이 아니고 무엇 못 과란 뜻의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 무엇 못 과로 해석을 해야 돼. 이름과 같다, 뭐뭐와 같다 해서 비교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회양 내 이름이 때마침 맞추와 때마침 같으시고 같구나. 자, 이 회양이 약간 쌤이 철원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자, 철원 내 이름은 마치 뭐와 같아요? 이곳 철원의 지명이 옛날 중국 한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자, 중국 한나라 때에도 역시 회양이라는 지명이 있었나 봐요. 자, 근데 그 회양이라는 지명, 그 회양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지방 관리, 그 관리가 밑에 이제 나옵니다. 한나라에 있던 중국 한나라의 회양이라는 곳에 관리 이름은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급장유. 자, 급장유. 한 무제 때 선정,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베풀었던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그 회양의 관리 태수 이름이 바로 급장유입니다. 그 급장유의 풍채, 모습, 고쳐 아니 볼게이고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중국의 한무제 때 회양이라는 지방의 관리였던 급장유라는 사람이 정치를 아주 잘해서 명성이 자자한데 이곳 내가 새로 관찰사로 부임한 이곳도 이름이 회양이란 이름이야. 이름이 똑같네? 그럼 나도 그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해서 명성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다. 자, 이런 포부를 당연히 갖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해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국 회양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의 모습을 이곳 회양 철원의 목민간인 나에게서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급장유 모습은 이제 1차적으로는 급장유라는 그 중국 관리의 이제 이름인데 여기서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겠죠. 작자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정치를 관리로 잘하는 그 모습을 나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 본다면 목민관으로서 선정의 포부를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락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까지. 아직 본격적인 기행을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부임한 이후까지입니까? 그래서 서사의 세 번째 내용이고 관내 순시를 하고서 우국지정, 연구지정, 맥수지탄,
선정 등. 자, 그런 정서가 쭉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장이 끝났네요. 다음 페이지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단락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부임한 이후에 선정의 포부를 딱 이제 한번 펼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내용으로 이어집니까? 이제 뭐 자기 일을 받겠죠. 뭐 일해야지 뭐 부임하자마자 놀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 안에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다, 관내 감형안이 다 무사하다. 자, 커다란 사건이 없다는 뜻이죠. 자, 자기가 좋은 정치를 베풀었다는 은근한 과실을, 즉 자화자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내가 다스린 이곳에 감형안이 영중, 감형안이 무사해.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절이 3월이야. 자, 이때 시절은 계절입니다. 자, 봄이 온 거야, 봄이. 그럼 음력 3월달은 양력으로 4월쯤이니까 어때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 뭐 잎이 피기 시작하고 연한 녹색의 예쁜 잎들과 꽃들이 피는 시기죠. 저 너무 좋아. 놀기에 딱 좋아. 딱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럴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17번. 화천 시내 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자, 강원도 철원 옆에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천에서 그 화천의 시내를 거슬러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풍악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풍악이라고 하는 건 금강산을 가리킨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금강산은 워낙 그 철마다 계절마다 산의 모습과 색깔이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자, 봄에 금강이고요. 여름에 복례산, 가을에 풍악산, 겨울에 개골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을에 금강산의 명칭이 풍악산인데, 자, 지금 봄에 그죠? 그 지금 때가 3월달. 지금 때가 어느 때요? 3월달이면 봄이지 않습니까? 자, 봄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산이라 하지 않고 풍악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금강산이 딱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딱 보였을 때 마음이 동하죠. 그래서 이제 놀고 싶다, 놀아야지 마음이 지금 이제 불쑥불쑥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 결심하면 바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18번 문장 볼게요.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을 떨친다, 옷차림을 간편히 하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석경에 막대기를 짚고, 석경은 돌길. 자, 그래도 옛날에 조선시대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어떤 길들은 이게 돌로 포장을 했겠습니까? 길 위에 돌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자, 돌길을 걸을 때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즘도 뭐 나이에 상관없이 등산 지팡이 같은 걸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지팡이 없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자, 아무튼 막대기를 짚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행을 쭉 가는 거야. 16번 문장부터. 첫 번째 간 곳이 여기 이제 내금강. 자, 내금강은요, 금강산의 내륙 쪽인 지형이어서 산봉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내금강에 들어와서 백천동,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들의 명칭이 무슨 동, 이 동자가 계곡 동자입니다. 백천동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백개의 천. 자, 100개의 개천, 계곡물이 있는 100개의 그 시냇물 줄기가 있는 계곡이라는 뜻이죠. 그걸 곁에 두고 그것을 지나서 거기를
지나가서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만폭동. 자, 만폭동은 뭐예요? 만 개의 폭포가 있는 자, 그런 계곡이란 뜻이죠. 자, 만 개의 폭포가 있는 계곡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의 여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어때요? 자, 만폭동의 폭이 뭡니까? 폭포란 뜻 아니겠습니까? 자, 폭포가 이제 보이는데 너무 폭포가 화려한가 봐. 은 같은 무지개. 자, 뭐가 은 같대요? 은 같다. 흰색이네요. 은 같다. 자, 그러니까 은색의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폭포가 은색의 무지개. 자, 같은은 지규가 되겠고 무지개는 은유가 되겠네요. 옥 같은 옥색깔, 자, 푸른색이 도는 옥색깔 같은 용의 초리. 자, 용의 초리는 꼬리란 뜻인데요. 주의합시다. 자, 폭포를 옥 같은 용의 꼬리로 비유했습니다. 자,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이 용 꼬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흰색의 은 같은 도 흰색의 이미지, 옥 같은 도 흰색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네요. 자,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은유법과 지규법. 또 앞뒤는 또 뭐가 됩니까? 자, 앞뒤 문장이 옥 같은, 은 같은 무지개용에 처리해서 글자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패턴 유사하네요. 자,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용의 초리의 원관념은 당연히 폭포가 되겠습니다. 자,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자, 그 폭포가 섞어 돌면서 떨어집니다. 자, 떨어질 때 어때요? 떨어질 때 소리가 굉장히 크겠죠. 저 심리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세게 들립니다. 자, 소리가 나오니까 무슨 이미지? 당연히 청각 이미지가 되겠고요. 들을 때는 우레. 자, 그거를 아직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만 들을 때, 이런 큰 폭포 앞에 가게 되면 폭포가 아직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시야 바깥에서부터 귀 속으로는 폭포의 소리가 쿵쿵하고 들리죠. 자, 그 폭포의 소리가 들을 때는 우레와 같더니, 들을 때는 천둥 치는 소리처럼 우렁차게 들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듣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듣는다는 얘기는 저 멀리서 들을 때 원경, 가까이 와서 보니까 눈. 자, 눈처럼 보입니다. 근경.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청각 이미지로 원경은 청각으로 표현됐고, 가까이 와서 직접 본 건 근경은 시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폭포의 장관을 묘사하고 대꾸를 통해서 표현했죠. 시각과 청각의 조화로 되어 있는 문장상의 특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단위로 묶었을 때 대상 뭡니까? 자, 앞에 플러스에는 대상이나 상황을 제시하면 되겠고요. 자, 뒤에는 하자가 뭐 했나? 자, 그런 하자의 태도, 정서 혹은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을 적어두면 되겠는데요. 표현법. 자, 여기서 어때요? 대꾸, 지규, 은유. 자, 그런 방법이 쓰였죠.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의 조화. 자,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첫 번째 여정지에 대한 견문과 감상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여정지 뭐가 나옵니까? 금강대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산길을 걷다 보니까 금강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자, 금강대는요, 무슨 이때의 대가 집대자란 뜻인데 산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이때의 대라고 하는 거는 바위 봉우리 이름을
산자로 지었을 때 저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자, 금강산 봉우리, 금강 봉우리 맨 위층에 손학이 새끼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산봉우리 위쪽에 이게 갖가지 이런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자, 새들이 둥지를 치고 여기 새끼를 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높은 데에 이제 둥지를 치고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지만 훨씬 포식자한테 덜 잡히겠죠. 그래서 맨 위층에 일부러 여기에다 하기, 여기다 일부러 하기, 자, 새끼를 친 거죠. 자, 그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성의 첫잠을 깨돋던디. 그 새끼를 치고 이제 그 학이 거기에 이렇게 여기 이제 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여기 살고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새끼가 아마도 이렇게 고개를 아래쪽으로 쳐박고 잠이 들었었나 봐요. 자, 그 선학이 춘풍 옥적성의 첫잠을 깨돋던 뒤. 자, 봄바람 옥피리 소리. 자, 지금 때가 봄이니까 봄의 그 기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 봄 말씀에 춘풍 봄바람 옥적성은 옥피리 소리. 자, 봄바람에 갑자기 여러분 지금 화자가 혼자 물론 수행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자, 자기가 여행의 중심 아닙니까? 자기가 앞장을 쓰고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그런 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산속에서 무슨 옥피리가 있습니까? 그럼 보통 옥피리는요 옥적이 옥피리란 뜻인데 보통 옥피리는 옥황상제, 자, 인간이 아닌 옥황상제와 신선이나 옥황상제 같은 그런 천상계의 사람들이 부는 악기가 바로 옥피리입니다. 자, 그 옥피리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야. 자, 이건 뭘 빗댄 것일까요? 자, 옥피리 소리는 자, 뭘 미화시킨 거냐면 자, 아까 춘풍, 봄바람 소리, 이런 봄바람 소리가 아주 나쁘게 납니다. 이렇게 쉬쉬 이렇게 나는 게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랑살랑 부드럽게 불어오는 게 봄바람이죠. 그 부드러운 춘풍, 봄바람 소리가 옥피 소리와 같이 곱고 굉장히 차분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자, 봄바람 옥피 소리, 자, 바람 소리, 봄바람 소리를 미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옥피리 소리 같은 봄바람 소리에 첫잠, 선잠을 깨웠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자, 잠을 이렇게 졸다가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애들이 이제 자기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겠죠. 뭐 먹을 것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잠깐 바람 쐬러 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 이 둥지를 떠납니다. 잠깐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자, 여러분 호이라고 하는 건 흰 저고리, 현상, 검은 치마라는 뜻입니다. 힐호자의 오디자, 현상, 검은 현자의 치마상자에서 호의현상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학을 한번 그려보면요. 선생님이 학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목이 엄청 길고요. 진짜 우아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반띵을 딱 했을 때 무늬 색깔이 이 털 색깔이 아래와 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흰색이고요. 밑에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여기서 검은색이라 표현 안 되고, 자, 검은색 바꿔야 되겠네. 지금 검은색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봐야 되니, 검은색으로. 붓펜 말고, 손질기 말고, 보통펜은 검은색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자, 검은 치마. 아래쪽은 검은색이고, 흰색 웃도리, 흰색 저고리. 자, 학의 모습을 호위현상이라고 한 거죠. 학의 흰 몸과 검은 날개를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원관념 선학. 호위현상의 원관념은 선학이 되겠고, 신선 같은 학이 되겠고요. 자, 이건 표현법은 비유, 은유가 되겠네요. 공중에 솟아뜹니다. 얘들이 여기 이렇게 짱박혀 있다가 솟아나는 겁니다. 자, 소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자, 마치 화자가 여기 밑을 이제 이 봉우리 꼭대기는 못 올라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여기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화자가 이렇게 금강대 밑을 지나갈 때 저 위쪽에 학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는데 졸고 있다가 봄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화들짝 깨가지고 솟아오르는데 그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화자가 책에서 봤던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옛날 중국의 고사를 떠올립니다. 관련된 배경고사가 뭐냐면 매처학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서호수 지방에서 인포라는 어떤 인물이 결혼도 하지 않고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아들 삼아서 자연 속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데요. 그때 그 인포가 서호라는 호수의 주인, 그러니까 서호의 주인은 원래는 인포를 가리키고 고사 속의 인물을 인포라는 인물을 가리키고 이거를 한 번 더 적용해서 해석을 문맥적으로 해본다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가 이 금강대 밑을 지날 때, 그죠? 자기가 이 밑을 지날 때 자기를 보고서 마치 학이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주관적인 상상을 했기 때문에 학이 자기를 옛날 주인, 책 속의 주인 인포를 만나듯이 반겨서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자,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당연히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물화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포가 신선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신선사상, 다른 말로 종교로 치면 도교사상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만복동과 금강대라는 두 번째 여정지에서 선학을 보고요. 거기서 물화일체 정서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물화일체가 이제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관련 시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10년을 계획하여 초과 3간 정하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래서 화자 인간과 달이라는 자연과 시원한 바람이라는 또 자연이 한 집에 같이 모여 삽니다. 당연히 물화일체 정서를 포함하고 있죠. 자,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장 가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바뀔까요? 자, 소향로봉, 대향로봉, 눈아래 굽어보고. 자, 금강산은 봉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2,000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봉우리들이 있겠죠. 화자가 다음 장소로 금강대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다음 28번 문장에 진월대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산 봉우리, 바위 봉우리 이름이에요. 진월대는 수많은 이 금강산 봉우리, 이 금강산 봉우리들 중에서 어떤 산이 잘 보이는 그런 이 봉우리가 바로 진월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진월대에 딱 올라가서
자, 아래쪽을 쭉 바라보는 거 이렇게. 자, 바라보니까 어때요? 저 아래 소향로봉이 27번 문장에 저 아래쪽에 소향로봉이 보이고 그 옆에 대향로봉도 보입니다. 자, 그거를 눈 아래 굽어 보면서, 자, 이건 제가 직접 발로 간 곳이 아니고 눈 아래 눈으로만 본 곳이기 때문에 여정은 아닌 거, 자, 주의합시다. 자, 그러면서 정향사에 있는 진월대라는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그쪽 올라 앉은 말이, 이 앉은 말이 해석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앉은 말이가 아니라 앉으니라고 해석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진월대에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진월대라는 봉우리가 금강산의 수많은 다양한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관찰하고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전체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 올라가 앉으면, 자, 여산 진문목. 자, 여산의 진짜 아름다운 면목. 사실 여러분, 여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금강산에 있는 산의 이름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자, 중국에서 여산이라는 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시인들이 이 여산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시에서 시로 지어서 불렀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소동파라는 시인이네요. 소동파라는 시인이, 자, 자기 시에서 여산의 진면목, 자, 여산의 경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산의 진면목을 그가 어떻게 그 시에서 표현했냐면, 너무 그 여산의 경지가 아름답고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여산의 진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둘러볼 수가 없다. 다 못 본다. 참 모습을 다 보지 못했다라고 시에서 그렇게 노래했다고 해요. 자, 그런 소동파의 시를 구절을 인용해서 갑자기 중국의 산인 여산이라는 산 이름을 끌고 와서 금강산을 지금 진월대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 여기서 중국의 배경 지식, 중국의 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시가를, 이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주의할 적은, 자, 이때 이제 이것을 문맥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자, 여기 빨간 펜을 보세요.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 자, 그것이 여기 진월대에서는 다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자, 여기서 여산 친문목의 문맥적 의미,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 자, 인용을 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와 조화옹이, 조화옹은 조물주를 가리키죠.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토, 헌사할샤. 자, 야단스럽다, 요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요란스럽기도 요란스럽구나. 자, 조물주가 이 만인천봉의 금강산의 다양한 봉우리들을 만들 때 그냥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붕어빵 찍어낸 게 아니고 다양한 산의 모습을 다양하게 엮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산의 생김새가 다양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뜻을 기억해 두고요. 다음 31번 문장. 자, 얼마나 다양한 산의 모습이냐면 어떤 산의 모습은요, 날듯, 이렇게 날듯, 날개 모양으로 날듯. 자, 어떤 건 날고, 자, 어떤 건 뛰어, 푹 뛰어. 자, 뛰지를 말거나. 자, 직역을 해볼게요. 날거든 뛰지를 말거나. 한번 의역하면 나는 듯 하면서 또 뛰는 듯도 하고. 자,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떤 건 우뚝 솟아있고, 서 있는데 솟아있지를 말거나. 우뚝 서 있으면서도 솟은 듯하니. 날고 뛰고 우뚝 서 있고 솟아 있고 해서, 자, 동적인 산의 이미지를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이미지. 앞뒤가 당연히 지금 대꾸가 되고 있고요. 자, 산들이 날고 뛰고 어떻게 합니까? 자, 산은 그냥 무생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걸 날고 뛰고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생명체와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활류법이 쓰였네요.
의인법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그 송순이라고 하는 이 정처보다 앞선 그 선대의 사대부 양반 사대부 가사 작가인데요. 그 송순이라는 사람이 쓴 면왕정가라는 가사, 그 가사에 나오는 구절을 유사하게 패러디해서 바뀌어 쓴 겁니다. 자, 영향받았다는 얘기죠. 송순의 가사인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 바로 이 31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봉우리는 부용은 연꽃을 가리키고요. 어떤 봉우리는 백옥, 흰 옥을 묶은 듯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자, 꽃이 묶여 있고 옥을 묶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건 정적인 이미지가 되겠네요. 역시 이것도 앞뒤가 대꾸법이고요. 듣듯이 썼기 때문에 직위법이 쓰였습니다.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한난 듯. 자, 동해 바다, 동명은 동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금강산이요. 이 동해 이쪽 오른쪽 이게 북왕쪽 남쪽입니다. 자, 동해 바다가 있으면 이 동해 바다의 이 안쪽에 금강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동해 바다의 안쪽에 금강산 봉우리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금강산 봉우리가 동해 바다를 박차고 올라가는 듯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산봉우리가 되게 높습니다. 아마 금강산 최고봉우리가 1700m 정도 선생님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 높은 봉우리가 쭉 산 위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봉우리가 자, 북두칠성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북극 이때 남극과 북극의 그런 북극이 아니고요.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받치고 있는 듯하다. 자, 산의 그 웅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산이 북두칠성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럼 북두칠성이 누굴 상징하죠? 임금을 상징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수많은 봉우리 가운데 우뚝 솟아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망고대라는 봉우리하고 혈망봉이라는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많이 챙겨드는 수많은 금강산의 봉우리들 가운데 우뚝 높은 망고대와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혈망봉, 이 두 개의 봉우리가 높은 의지와 높은 절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은 자, 화자 자신의 충절, 임금에 대한 충절, 충성과 절개를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징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충직한 신하의 모습이죠. 자, 높이 솟아있는 북두칠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자, 충직한 신하, 충절 있는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하늘의 춤이론, 여기 또 나왔네. 아까 북극이 임금을 상징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하늘도 역시 임금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무슨 일을 아뢰리라. 하늘을 향해 무슨 일을 사로리라 아뢰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천만겁은 오랜 세월 뜻 기억해 두시고, 굽힐지를 모르는가, 굳건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가, 자, 이게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모르는다, 자, 평소형 어미가 아니라 해석할 때 모르는 가로 의문형 어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모르는다, 모르는가,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와 감탄사, 영탄적 어조가 쓰였고요. 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주관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너로구나. 자, 너 의인화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자, 의인법, 영탄법이 쓰였고요. 화자의 태도, 예찬과 충절의 다짐이 드러나고 있네요. 예찬과 충절의 다짐. 자,
진월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다가 그 중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망고대와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와 충절의 절개를 느껴서 다짐하고 호소하고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진월대에서 망고대, 혈망봉을 바라보고 지조와 충돌 다짐.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 자, 진월대에서 다 봤어요. 또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또 한참 걸어갑니다. 산길을 헤쳐서 자, 개심대라고 하는 바위에 또 올라갑니다. 괘심대. 자, 괘심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 또 중양성이라는 산봉우리를 또 바라봅니다. 자, 이 괘심대 역시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잘 보이는 그런 곳이야. 자, 12,000봉은 금강산의 봉우리를 묶어서 표현한 건데 금강산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역력히 분명히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자, 맑거든 좋디 많아, 좋거든 말띠 많아. 자, 41번의 별표 합시다. 해석 주의하세요. 맑으면서도 깨끗합니다. 해석. 이때 좋다는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깨끗하다. 깨끗해. 클린. 자, 맑으면서도 깨끗합니다. 직역하면 깨끗하지 맑은 아닌데 의역하면 맑고 앤드 깨끗하다. 자,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자, 좋거든 맑지만, 자, 깨끗하거든 맑지를 말거나, 자, 깨끗하면서도 역시 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2,000봉에 각각 봉우리들이 맺혀 있는 그 기운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앞뒤가 대꾸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어딘가에 쓰고 싶어. 어디에 씁니까? 저 기운을 훑어내서 그 갖고 와서 인걸. 자, 뛰어난 인걸은 국가에 사용할 뛰어난 인재를 가리킵니다. 자,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정치가의 포부가 표현되고 있는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우국지정, 우국충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 자, 형용도 그지없고. 자, 형용. 이때 모습형자인데 산의 정적인 모습입니다. 형용도 그지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고 태세. 자, 태세 역시 산의 동적인 모습. 자, 정적인 모습도 끝이 없고 태세, 동적인 모습입니다. 하도하시아, 많기도 많구나. 생긴 모양도 끝이 없고 동적인 모습도 다양한 모습으로 끝이 없고 정말 다양도 하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괘심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봉우리들을 보며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천지 삼기실 때, 천지가 해석주의 삼기다, 생겨날 때 자연이 되어 이 12,000 봉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45번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시아. 자, 유정, 있을 유자의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조물주의 마음, 조물주의 뜻이 조물주의 뜻이 담겨 있어. 그렇구나, 그죠? 정답구나. 자,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연이 그냥 지 혼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의도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괘심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우국지정을 느끼는 대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46번 문장입니다. 자,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그의 누이신고. 자, 이제 비로봉 여기 주의합시다. 이 비로봉은요, 금강산의 제일 높은 제1봉이라고 하죠. 제1봉, 금강산의 제1봉. 자,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기로 1700m 정도, 1600, 1700 정도 되는 봉우리 높이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이런 비로봉은 이제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조선시대는 이 봉우리가 너무 높고 가팔라서 올라가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화자가 현재 아까 45번까지 문장에서 화자가 있던 여정지가 어디였습니까? 계심대에 있었죠.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계심대에 아직 있습니다. 계심대에서 저 멀리 제일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이 딱 보여. 와, 저게 제1봉이지. 근데 가지는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비로봉은 금강산의 최고봉인데 여정은 아닙니다. 여정 옆에 펴놓으세요.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상상두, 맨 꼭대기 상상두, 윗상자의 머리 두자 아닙니까? 자, 올라보니, 이때 올라보니 본 플러스 이어서요. 직역하면 본 띄고 사람이란 뜻입니다. 올라본 사람이 그의 누신고, 그것이 누구인가? 자, 올라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자, 아마도 없으리라. 못 올라가니까 아마 올라간 사람 없겠죠. 요즘같이 밧줄 타고 올라가고 암벽 클라이밍 하는 사람도 올라갈 수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기술과 이 장비가 아직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못 올라갔겠죠.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비로봉 제일 높은 봉우리를 떠올면서 동산, 태산이라는 산 이름이 또 나왔어. 여러분, 동산과 태산은요, 중국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아까 여산이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으냐?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때 금강산의 비로봉이 되겠습니다. 자,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무엇보다 생략된 것은요. 금강산 비로봉보다. 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유학자, 중국의 그 유교의 시조인 공자 다 알고 있죠? 공자가 중국의 제일 높은 산인 동산에 올라가서는 자기의 출신지 고향인 노나라가 작아. 너무 나라가 좁아서 내가 여기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 더 이상. 나라가 너무 좁아서 내가 할 만한 일이 없어도 그래서 넓은 데 나가서 내가 나의 뜻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가 작게 보인다. 태산이 중국의 제일 높은 산인데 자, 거기에 가서도 공자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운 거야. 내가 중국의 높은 산에 제일 높은 산인 태산에 올라 보니까 야, 천하가 정말 작게 보이네. 다 내 발 아래에 있네. 내가 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공자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자, 그걸 갖고 와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구가 아까 나왔죠? 공자가 중국의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인 노나라가 작다고 말한 거. 자, 그 노나라가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을 어찌하여 적다고 했단 말인가. 그만큼 공자의 경지는 우리 같은 범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큰 경지였구나. 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화자인 정철, 작가인 정철 역시 자, 유학자로서 관리였기 때문에 자, 정철이 당연히 공자를 마음속으로 존경, 다시 말해 흠모하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고사를 끌고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50번부터. 저 지위, 누구의 지위입니까? 공자와 같은 저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는 것인가?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서리법으로 도저히 내가 그 발밑도 못 간다.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저 주인은 공자의 높은 경지, 넓고 큰 경지를 한자성어로는 호연지기라고 하고요. 자, 화자의 태도,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인격 완성을 뭐한다? 희구, 인격의 완성, 공자 같은 인격의 높은 인격의 완성을 희망하고 추구한다. 희구, 희망하고 추구한다. 자, 그런데 아무리 되고 싶다고 한들 그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실토합니다. 자, 오라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내가 저 비로봉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려가는 것이 뭐 이상하냐? 당연하다. 자, 내려가면 고이할까? 내려가면 무엇이 고이할까? 고이할까?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즉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비로봉을 간 것은 아니고 아까 앞에 나왔던 계심대라는 여정지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을 떠올리면서 자, 유학계, 자, 이 유교의 시조인, 정말 유교의 시조이자 보수인 공자를 떠올리고 공자의 인격 같은 공자 같은 인격이 완성되기를 희구하지만 그 한계를 또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제목을 정리해보면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보고서 공자의 덕을 흠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52번 원통공 가는 길로. 자, 사자봉을 찾아갑니다. 자, 원통골이라는 골짜기로 가는, 이때 가는은 가고 있는 이러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좁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원통길을 가는 길이 아무래도 길이 좁았나 봐요. 그 좁은 길로 사자봉이란 봉우리를 찾아갑니다. 그 앞에 가보니까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만들어지고 계곡이 쭉 이렇게 굽이쳐 내려오다가 넓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바위가 푹 파여가지고 여기에 마치 연못처럼 형성이 되죠. 이것을 소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그런 연못 같은 거. 자, 다시 말하면 자, 그 앞에 넓은 이 사자봉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활용소라고 하는 그런 소용돌이 치는 계곡물 연못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활용새의 이는 뭐가란 뜻이죠.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 소는 그 속이 깊습니다. 속이 깊고요. 굽이굽이 푸른 물이 아래에 이렇게 굽이쳐 흐르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용 같은 게 몸을 또아리고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떠올립니까?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그 소 속에 화룡의 용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노룡을 떠올리는 거죠. 야, 저 연못 속에, 저 소 속에 천년 묵은 늙은 용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건요. 자, 보통 이제 왕을 상징하지만 주의할 점, 여기서 이 용이 왕이 아니고요.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정치가로서. 주의합시다. 왕 아니에요. 아까 나왔던 하늘과 북극과 달과 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데 여기 용은 임금이 아닌 작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 주의합시다.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물을 흘러내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물이 흘러서 어디 갑니까? 동해안으로, 이렇게 동해안으로 흘러나가겠죠. 창에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자, 다음 문장.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디련난다.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디련난다. 자, 풍운 직역하면 바람과 비가 되겠네. 바람과 비를 언제 얻어, 언제 만나? 바람과 비를 언제 만나? 3일, 자, 3일 후? 3일 동안 내리는 비. 이런 비가 하루 동안 오면 되게 많이 오는 거죠.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씩 연달아 계속 와.
뭐 장마비처럼 많이 오는 거예요. 3.15는 흡족한 비, 직역하면 흡족한 비고요. 흡족한 비인데 이때의 비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농경시대 아니었습니까? 농경시대에는 농사짓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비가 중요하죠. 강원 들면 다 끝이야 그냥. 자, 흡족한 비, 이 3.15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백성들에게 정말 농경에 가장 중요했던 비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3.15는 플러스 의미가 되겠고요. 자, 흡족한 비인데 일단 직역하면 이런 뜻이고 한번 의역하면 3.15 선정. 자, 임금의 은총. 아니죠. 그럼 3.15 자, 선정, 좋은 정치. 자, 좋은 정치를 드러낸다. 자, 내린다. 내리려느냐. 역시 이것도 의문형 어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뭐 좀 니은다, 니은다가 끝나면요, 뭐뭐 한다란 뜻의 평소형 의미가 아니고 의문형 뭐뭐 하느냐로 해석을 해야 돼. 꼭 주의합시다. 자, 의문형 어미로 해석합니다.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그래서 활용소에서 천년노령으로 자 풍운 자 여러분 용이 이 지상에 있다가 자 특정한 시간에 바람과 비를 만나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승천하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바람과 비를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때 풍운이 나오고 자 바람과 자 구름을 만나서 비를 내리죠. 여기 승천할 때 비를 내립니다. 그 비가 3.15가 되겠고요. 자, 여기 선정으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논리적으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연상된 표현. 자,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있죠. 3.15를